오늘 여러분께 미친 책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홍신욱 박사님의 대한민국 돈의 역사입니다. 이 책은 책 제목처럼 대한민국의 돈의 역사잖아요. 남북 분단부터 코로나 때까지 대한민국 자본주의를 이루는 주요한 사건들을 총망라한 책이 이제 바로 이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집필한 홍신욱 박사님이 출간한 거의 모든 책을 다 읽어봤거든요. 좋은 책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에게 그러면 홍 박사님 출간한 책 중에 최고가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단연코 이번에 집필한 대한민국 돈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좀 이따가 제가 이 책이 왜 좋은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 나온 내용을 과연 누가 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정말 역사에 대해서 저희가 깊으면서 동시에 경제와 금융을 모두 깊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조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능하신 분이 이제 홍신욱 박사님이거든요. 홍 박사님이 원래 베이스가 사학과, 연세대학 사학과 출신이세요. 근데 그 이후에 금융 쪽에 일을 하시면서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이자 이제 이코노미스트로 인정을 받았죠. 저 개인적으로 책을 많이 사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책을 살 때 처음에 책 제목이 뭔지, 저자가 누군지, 그 다음에 뭘 보죠? 목차를 보죠. 특히 이제 목차를 쭉 보면서 이 책 내용이 어떤 내용 담고 있는가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보통 거기서 이제 우리가 구입을 할 것인지 이 책을 볼 것인지를 이제 판가를 하는데, 이 대한민국의 돈의 역사는 이제 목차를 보면 이거를 안 보기가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목차를 한번 볼까요? 1부는 대한민국 경제의 흐름을 바꾼 19대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2부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흐름을 바꾼 11대 사건이 있고요. 3부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바꾼 7대 사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목차를 보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개인적으로 이 대한민국 돈의 역사, 이 책은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읽을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필독서 정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우리 국가, 우리가 사는 이 삶을 지탱하고 있는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하나가 자본주의고요, 하나는 법치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과 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특히 저는 성인이 되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거 법을 모르면 안 되는구나. 법을 깊게 알고 있어야 되는구나. 왜냐면 제가 일을 해보니까 법에 안 걸리는 게 없어. 그 이유가 뭐냐? 우리 법치주의 국가거든요. 만약 왕정 국가라면 또 다르죠. 근데 우리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법 지능도 높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실생활에 다가오고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자본주의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책을 알고 있어야 돼요. 특히 정말 해외에 좋은 책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벤 버네키 책 추천드렸죠? 넘사벽 명저죠. 근데 미국 이야기잖아요. 물론 이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해외에 영향을 많이 받는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책도 읽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를 알아야 되냐. 특히나 우리나라에 대한 자본주의 역사. 지금 현재 대한민국 자본주의 형성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왜 부동산 불패 신화가 만들어졌는지, 왜 우리나라는 재벌이라는 것이 지금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주 명료하게 뿌리부터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책이 바로 대한민국 돈의 역사, 이 책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목차를 쭉 볼까요? 1부 경제의 흐름을 바꾼 19대 사건, 1945년 남북 분단부터 1949년 농지개혁이 나오는데, 이 1949년 농지개혁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현재 경제, 우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잖아요. 경제 대국, 아니면 준대국을 만들 수 있게 된 토양이 무엇이냐? 바로 이 농지개혁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54년 적산매각, 대한민국 재벌의 기원이 이때부터, 재벌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재벌이 우리 자본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금도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964년 베트남 파병,
이 베트남 파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되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 다음에 8.3 조치, 2차 석유 위기, 3조 호황, 3고 불황, 그 다음에 1990년 외환위기, 그 다음에 2002년 카드 대란. 이 1990년 외환위기, 2002년 카드 대란, 특히 카드 대란은 우리나라 안에서 문제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 둘 다 해외 사례와 매우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2000년 카드 대란이 미국의 IT 버블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을 읽었을 때 정말 재밌었어요. 그 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등등 나온 거고, 그리고 2부 주식시장의 흐름을 바꾼 11대 사건을 보면은 1962년 증권 파동부터, 그 다음에 1974년에 강제 상장 조치, 이제 재벌 총수에 이제 등장을 알리게 되는, 그리고 1992년 증시 개방, 주식시장의 주도주도 이제 외국인이 결정한다. 그래서 이 1992년부터 어떻냐, 외국인의 힘이 엄청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사님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때부터 여기 전문가들, 금융 전문가들이 미국에 대한 연구를, 미국의 어떤 돈의 흐름을, 전 세계적 돈의 흐름을 더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미장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더불어서 우리가 주식 개방이 되면서 자본의 흐름이 급변하게 되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이면 끝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무엇이죠?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1992년이 되게 중요한 해였다. 그 다음에 1996년 신동방의 미도파 M&A 실패, 재벌 총수의 경영권이 반석에 오르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우리 적대적 M&A 하면 벌써 어감이 안 좋잖아요. 적대적 M&A가 정말 안 좋은 걸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제 이 6번 코스고요. 쭉 가서 2020년 코로나 팬데믹까지. 3번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바꾼 7대 사건인데요. 1967년 경부고속도로 착공부터 이제 쭉 가는데, 이걸 읽으면 보면서 이 강남의 탄생에 대해서 이제 깊게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부동산 불패 신화가 어떻게 지냈는지 알게 됐고,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 우리가 부동산의 가격 추이를 보면은 수도권과 지방이 약간 분리되어 있고, 아파트와 일반 이제 주택이 이제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다가 이제 신도시가 이제 활성이 되고, 또 신도시 아파트가 각광을 받으면서 이제 그래프들이 이제 막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 흐름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애초부터 이 지방이랑 그 수도권이랑 달랐던 게 아니에요. 아파트랑 뭐 빌라나 이런 거 달랐던 게 아니에요. 원래 비슷하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도시 플러스 아파트에는 인지, 사람의 인식이 더 이제 바뀌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버블 붕괴 이후의 부동산 시장, 인구 감소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홍 박사님이 뭐 이제 아시는 게 되게 많은데, 특히 인구 구조, 인구 변화에 대한 또 전문가십니다. 때문에 어떤 인구의 변화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어느 누구보다 제대로 정확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이제 홍춘우 박사님이고,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그거를 느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책이 일단은 역사이기 때문에 매우 재밌고요. 홍 박사님도 되게 글을 편하게 잘 쓰시지만 또 편집도 매우 잘 돼 있어가지고 술술 익힙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우리가 어디서 다 들어봤던 내용들이야. 그렇죠. 목차 봤잖아요. 특히 좀 연세가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아는 사건들일걸요? 그런 일이 있었지. 저런 일이 있었지. 근데 이것 때문에 됐단 말이야? 이게 이 정도로 파급이 컸단 말이야? 와, 이건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러면서 오는 그 어떤 지적 희열, 쾌감? 이런 것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어떤 경제나 투자나 어떤 이런 메커니즘 있잖아요. 어떤 용어나 그런 것들을 독자들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전문 용어를 풀어주시고요. 어떤 경제의 어떤 사이클이 있잖아요. 흐름이 있잖아요. 그 흐름을 일단은 비전문가는 이해하기 힘들겠다 하는 거는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 뭐 중간에 뭐 유상증자를 했다. 그럼 유상증자가 어떤 의미고, 이것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 시대 속에서는 이 기업들의 유상증자가 왜 했던 것이고, 이게 이 우리 시대 가운데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물론 경제 뭐 주식, 부동산에 아무것도 모르면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경제 지식이 조금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조그만 걸로도 충분하게 이 책을 깊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나 정말 나 잘 모르는데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책을 통해 배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뭐 경제, 주식, 부동산 기본서를 통해서 관련된 지식을 배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역사적 내용, 여기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역사적 내용들, 또 우리가 겪어왔던 그리고 앞으로 겪을 그런 내용들 쭉 읽어가면서 더불어서 어떤 경제, 금융 지식, 더 나아가서 투자를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지식도 알게 되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투자를, 여러분이 돈을 번다면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부는 어떠한 형태로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받는 거는 현금이죠. 근데 모든 부의 형태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현금은 항상 인플레이션에 리스크가 있죠. 내가 돈이 100만 원 있다 하더라도 시대가 지난다고 그냥 100만 원이 아닌 거잖아요.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죠? 현금 가치는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거를 자산의 형태를 바꿔야 되는 거죠. 자산 배분을 하는 거죠. 소득이 들어오면 자산 배분을 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 우리는 어떤 돈이든 간에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지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다 요즘에는 퇴직연금 있고 국민연금 다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자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가 크고, 게다가 집도 사야 되고 또 요즘 주식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투자 지식은 기본이 돼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이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이왕이면 시간이 지나서 불어나야 되잖아요.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근데 투자 지식이 있는 것과 없는 거는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돈의 역사를 보더라도 뭐죠?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부동산을 하긴 하는데 부동산이 항상 잘 되진 않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이 돈의 역사를 통해서 투자 지식 정보도 투자 지식과 인사이트도 우리가 함양해야지만 여러분께서 정말로 피땀 흘려서 번 돈을 불려나갈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이 불려나가는 돈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도 즐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간단하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약간의 지적 희열을 느꼈던 두 가지 부분을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회사를 경영하느라 워낙 바빠가지고 특히 이 책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것들을 저도 공부 차원에서 이런 거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볼 텐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새삼스럽게 다시 이제 느낀 게 무엇이냐면 어떻게 그 나라의 돈, 부가가치가 쌓일 수 있을까? 딱 하나를 뽑으면 바로 재산권입니다. 재산권을 보장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는 이것이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지났을 때 그 나라의 부의 차이는 극명하게 차이가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부를 쌓을 수 있는 나라냐 아니냐, 그걸 판단할 때 첫 번째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 나라가 과연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라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곳곳에 재산권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나오고요. 제가 서두에 1949년 농지개혁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좀 과장하면 대한민국의 경제 대국을 만들 수 있는 토양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944년에는 상위 3%의 지주층이 약 64%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1955년에는 상위 6%의 지주층이 소유한 토지가 18%로 줄어들었다. 반대로 이 기간에 소작농의 비율은 49%에서 7%로 감소했다. 이렇게 자작농이 늘어나면 사회가 안정되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지킬 것이 생긴 사람들은 재산권을 위협하는 이에 대해 정할 것이며 더 나아가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농사 지었어. 그런데 대부분 다 지주가 갖고 가. 그럼 열심히 하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이 같은 시간에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을까? 속칭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는 나라, 어느 나라였냐면 태국과 필리핀 같은 나라 나옵니다. 반면 동남아시아의 농업 대국인 태국과 필리핀은 토지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성장이 정체된 것은 물론 만성적인 정정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벽한 나라는 있을 수 없죠.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혁신을 할 만큼, 내가 머리를 굴린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 좋은 결과에 대한 수혜가 내가 될 수 있어 라는 기대와 믿음과 신뢰가 있는 나라에서 뭐다? 부가 쌓일 수 있는 것이다. 왜?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또 책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농지개혁은 공산화 및 정치 불안정의 위험을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성도 향상되었다. 그 다음에 이런 설명해 주세요. 생산성은 노동시간에 비해 얼마나 많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해냈는지 측정한 것을 가리킨다. 제가 앞부분에 이 책이 좀 친절하다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농업 생산성도 향상되었다고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생산성이 뭔지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제나 어떤 투자 쪽에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을 상정을 하고 또 이제 대중서적이네 보니까 이렇게 곳곳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이 책 겁먹지 말고 읽으시면 됩니다. 겁먹지 말고. 그럼 우리가 좀만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민주화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경제에, 이 자본시장에. 우리 민주화하면 정치를 떠올리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산권에 대한 것, 다시 말해서 한 개인을 존중해주고 개인의 사유권을 보장해주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높게 쳐주고 개인에게 기회의 평등을 주고 개인이 성실하게 일한 거에 대한 그 결과물을 보호해주고 그런 모든 것들이 민주주의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훨씬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는 뭐죠? 경제, 특히 금융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고를 확장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서 1986년 한국 증시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돌파할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민주화에 있었다. 1985년에 치러진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예상 밖의 승리를 달성하면서 정부의 재산권 침해가 다소라도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재산권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 돈의 역사에서 되게 부를 형성하는데 그 국가가 부를 형성하는데 너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어떤 국내 시스템도 있겠지만 우리가 해외 투자할 때 충분히 참고할 수가 있겠죠. 윌리엄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부의 탄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유럽 중심의 역사를 했는데 국가의 부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4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재산권 확립입니다. 그 다음에 과학적 합리주의, 그 다음에 자본시장의 크기, 그 다음에 빠르고 효율적인 수송과 통신, 인프라. 그러니까 재산권이 이제 확립이 되고 보장이 되어진 상태에서 사회 돌아가는 매우 합리적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돈들이 잘 유통되고 돌아갈 수 있는 자본시장이 생기고 커져 나가면서 이 돈만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물자가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형성이 되었을 때 부가 올라간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 보시면 소름 끼치는데요. 베트남 파병 했을 때 우리가 수혜를 받은 게 단순히 지원금뿐만 아니라 물자를 받으면서 물류혁명이 일어나요. 그 물류혁명이 일어나면서 어떻죠? 우리나라의 그 부가 더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해외 투자를 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겠지만 뭐를 봐야 된다? 이 나라가 정말 재산권을 잘 보장해주는 나라냐.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근데 재산권 보호 안 해줘. 그러면은 언제 뒤통수 맞을지 모르고 그런 나라는 생각보다 잠깐 반짝하고 더 성장을 못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재산권에 대한 이해는 한국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자산에 투자할 때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재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이 책을 통해서 재벌의 명암을 되게 주식시장 중심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후 한국 주식시장은 중요한 특성을 한 가지 갖게 된다. 총수와 그 일가는 아주 소수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소불위의 경영권을 행사한다. 이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먼저 이런 재벌들의 총수가 매우 적은 주식으로 오너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다? 주주 보상을 크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되게 성장을 많이 했지만 그에 비해서 주식시장이 생각보다 지지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주주 보상이 매우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십니다. 책에. 사태가 이렇다 보니 한국 주식시장은 적어도 주주 보상에 관한 한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하위권에 위치하게 된다. 주주 보상이란 순이익에서 배당금 및 자사주 매입 소각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OECD에 가입한 선진국은 대부분 그 비율이 60% 선에 있지만 한국은 수십 년째 20% 선을 벗어나지 못하는 중이다. 왜요? 어차피 총수가 작은 지분율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주주 보상을 많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적은 지분으로 경영권을 다 행사하고 있는데 굳이 주주 보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돈 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 더불어서 뭐죠? 2세, 3세 우리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특히 그러면은 이제 물려줘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상속세가 세요. 상속세 세니까 어떻게 하죠? 주식을 물려줄 때 주가를 높게 유지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없는 거죠. 웬만하면 상속을 할 때 주가가 낮으면 좋잖아요.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주주에게 보상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혹은 의사가 없는 기업들은 다른 대안을 찾았다. 바로 자신의 주식 가격을 뭐죠? 만년 저평가 상태로 만듦으로써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을 촉진하는 한편 자녀에게 지분을 상속할 때 내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한국의 상속 및 증여세율은 주요 선진국 중에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기에 상장 기업의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낮게 유지함으로써 세금을 절약하는 것에 매력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주가를 떨어뜨리고 외국인 주주를 쫓아내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수법이 무배당, 물적 분할, 자회사 설립을 통한 매출 몰아주기 등이다. 이렇게 재벌이 우리 사회에 주는 영향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특히 이런 자본시장, 특히 이 주식시장에 재벌 기업이 하는 어떤 행태들이 우리 주식시장의 발전, 성장을 이제 저해하는 그런 어두운 면이 있는 것인데 이 책 읽으면 좀 기가 막힙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보시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잘 극복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기업의 특징이 뭐냐면 특히 대기업 중심으로 위기에 강해요. 위기에 강하다고. 그럼 어떻게 해서 위기에 강할까?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대기업, 재벌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은요, 위기 때 그 위기 돌파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물론 그 전부터 준비를 하지만 투자를 많이 합니다. 위기 돌파구로서 투자를 통한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거죠. 되게 생각보다 바람직하죠? 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알만한 기업들, 이미 창업주가 여전히 회사를 경영하고 있거나 뭐 이름만 들어도 기라성 같은 애플, 뭐 테슬라, MS, 뭐 아마존 이런 기업들 말고 그 외에도 뭐 수십만 개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위기가 닥치면 대부분 그런 기업들은 전문 경영인이 이제 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경영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전문 경영인은 오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표인 거지 자기 회사가 아니에요. 물론 이 회사가 성공해야지만 돈을 버는 구조. 왜? 스톡 옵션을 받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제 기업의 영업이 실적이 개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위기 때 이 위기 돌파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뭔가 더 이렇게 혁신을 통해서 키워가지고 내가 거기에 어떤 수혜로서 어떤 스톡 옵션 행사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인센티브다. 왜냐면 상황이 어려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사람을 자름으로써 대량 해고를 함으로써 비용 절감을 하고 그 비용 종거를 통해서 실적을 계산한 다음에 주가를 올려서 스톡 옵션을 행사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앞부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재벌 총수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주주 보상 노세 안 해주고 주가 막 오르는 거에 대해서 그닥 별로 신경 안 쓴다고요. 오히려 상속할 거 되면은 주가를 오히려 더 낮게 유지하는 인센티브를 갖고 있는데 전문 경영인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 책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기업들은 경영진에 대한 급여 체계를 고정 내 월급이 아니라 경영진이 투자자로서 참여하여 보상받는 방식으로 변화시켰다. 1998년에 S&P 500대 기업 중 144개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에 따르면 경영자의 스톡 옵션이 총 공개 주식의 6.2%에 달했다. 스톡 옵션 실행 가격 이상으로 주가가 오르면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기에 경영진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 무슨 짓이든 가리지 않도록 하는 유인을 만들어냈다. 여러분, 스톡 옵션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좀 좋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근데 이 스톡홈쇼도 이 구조적인 안에서 명암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책에 위 사례에서 말하는 무슨 짓이 바로 대규모 정리해고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앞부분 말씀드렸던 어떤 되게 대기업들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대량 해고가 힘들어요. 고용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막 해고할 수가 없어요. 반면 한국은 불황이 온다고 해서 대규모 정리 해고가 단행되는 일이 드물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호황 때 주식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을 활용해 불황에서도 지속적인 투자를 단행한다. 물론 우리가 외환위기 때는 어쩔 수 없이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때 뭐 IMF와 연결돼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기업도 어떻죠? 이 불황이 오더라도 해고가 잘 안 돼. 더불어서 뭐죠? 한국 기업들이 이런 패턴을 보이는 이유는 총수가 바로 오너십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는 내 거야. 근데 원래 그게 아니지. 회사는 주주 거죠. 오너 거가 아니야. 근데 오너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지구리 같은 지분 갖고 있으면서 뭐죠? 이 회사 내 거라니까?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종합이 돼서 어떻다? 불황이 오더라도 투자로 돌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경영학계에서는 기업가 정신이라는 말로 설명한다. 기업을 설립해 성공을 거두었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향상을 추구하고 투자를 지속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 기업 총수가 주식시장 참가자들에게 애증의 존재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한국이 위기 이후 레벨을 하는 이유는 한국 특유의 총수 경영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보면은 재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명료하고 명확하게 근거를 대면서 박사님이 하시지만 지식인은 뭐라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100% 악 찾기 쉽지 않아요. 100% 다 명암이 있는 것입니다. 명이 대신 많은 게 있고 암이 적은 게 있고, 어떤 건 어두움이 큰 게 있고 명이 좀 작은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스펙트럼에 있는 거예요. 이게 100% 어두움, 100% 밝음이 있으면 이 약극단에 있는 케이스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지 않고요. 이 중간 어디에 있다고요. 그 미묘한 것들을 캐치하는 것이 지식이고요. 문해력이 높다는 건 무엇이냐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감정적으로 어떤 것이 안 좋다고 해서 그거를 100%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우리가 장점과 단점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식인이고 그런 사람이 문해력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이트까지 주십니다. 불황이 닥치는 순간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화끈하게 주가가 하락하는 대신 회복 국면에서는 누구보다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국 총수가 결단을 내려 불황의 투자를 지속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대세 상승 같은 호황된 기대를 버리고 경기 변화에 맞춰 유연한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1998년이나 2008년 그리고 2021년처럼 주가가 PBR 0.8배 수준을 밑돌 때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믿고 우량 수주주를 저가 매수하는 것이다. 박사님은 뭐죠? 애널리스트에 또 실전으로 투자를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이러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해를 통해서 투자에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아주 책에 난리를 했어요. 뭐 이렇게 보시면 여기다가 뭐 이렇게 하고요. 별표 막 치고 너무 이 부분 읽으면서 소름 끼쳐가지고 그래서 이 오너십의 명암 이 전에는 뭐가 있죠? 예, 스톡 옵션의 명암 그리고 여기 제가 이게 보시면 뭐라고 썼죠? 맥락적 사고, 시스템적 사고 이거 내가 이 책을 극찬하는 이유, 내가 이 책을 극찬하는 이유, 균형적인 시각, 넓은 시각, 큰 시각, 그리고 행동까지. 제가 또 뭐라고 하면 정말 넓게 봐야 한다. 공부해야 한다.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책이 주는 이게 진짜 희열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좀 더 제대로 보고 싶다면 그리고 그런 인사이트 안에서 여러분의 부를 지키고 부를 늘려나가고 싶다면 한 사람의 문화인으로서 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지식을 높이고 싶다면 이제 정치 얘기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요. 결국 훌륭한 정치가를 만드는 것은 훌륭한 시민이거든요. 그 시민이 똑똑해야죠. 똑똑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뭐죠? 난 어느 당 그냥 꽂혀가지고 묻지마, 그게 아니라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는 이 사람이 좋은 것 같은데, 이 정책이 훨씬 더 우리나라에 더 나한테 유리한 것 같은데 해서 투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이런 책을 읽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뼈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정말 좋은 책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꼭 읽어보시고 정말 많은 것들을 얻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